건강한 부부의 정상적인 부부 생활과 전쟁을 치른 민족에 대한 특혜인지 천벌인지 아무튼 천지간의 감도는 특별한 에너지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폭발적인 베이비붐에 힘입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나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남편도 나도 막내라 그런지 양쪽 어머니들 말에 의하면 4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서 나도 내 새끼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돌만 지나고 나면 애가 들어섰다. 애가 들어서면 젖이 안 나와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떼어다가 데리고 자면서 이유식이고 뭐고 없이 곧장 밥을 먹였다. 젖 먹던 아기에게 처음부터 된 밥을 먹이기가 안 됐다 싶었는지 당신 입에 넣고 일단 한번 꼭꼭 씹어서 아기 입에 넣어주었다. 아기는 할머니 침으로 충분히 버무려진 밥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으며 젖살은 내리고 뼈대가 단단해졌다. 때맞춰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 그런지 잔병치레 없이 잘 자랐지만 아이마다 종기나 부스럼이 잘 났다. 아마 전후의 비위생이 도처에 남아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그 동네엔 고 또래 아이마다 머리통이나 이마박에 종기를 달지 않은 아이가 거의 없었다. 저절로 종기가 나기도 하고 모기에 물린 자리가 종기가 되기도 했다. 종기엔 그저 이명래 고약이 제일이었다. 종기는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침을 묻혀가며 넓게 편 고약 한가운데다 근 빼는 약을 녹도할 만큼 붙여서 종기 위에 붙여두고 종기가 농익기를 기다렸다가 짜주면 근이 쏙 빠지고 곧 아물었다. 나는 그 일을 아이가 안 아프게 잘했을 뿐 아니라 즐겨 했기 때문에 남편은 종기 짜는 일을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놀렸다. 시어머니는 특히 이명래 고약의 효능을 해방 후에 만병통치약인 페니실린이나 다이아증보다 더 높이 쳐주면서 놀라워했다. 남편도 어려서 그렇게 종기가 잘났다고 했다. 그래서 손자들이 자기 아들의 그런 체질을 물려받은 것까지도 신통한 모양이었다. 아들의 종기를 치료한 얘기가 엽기적이었다. 목덜미에 나는 악성 종기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한다고 해서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고쳤다고 했다. 식구가 7식구가 되면 밥상머리도 난리였다. 시어머니는 아우본 아이에게 왕년에 종깃반 입으로 밥을 씹어 먹이랴, 국그릇 엎지를까봐 떼어놓으랴, 당신도 잡수시랴,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몰랐을 테지만 나 역시 가슴을 헤치고 갓난쟁이한테는 젖을 물린 채 숟갈질만 겨우 하는 아이에게 젓갈로 반찬 놔주랴, 큰아이에겐 골고루 먹으라고 야단치랴, 아이들이 흘린 거 주워 먹으랴, 내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과연 먹긴 먹은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 이 아귀다툼에서 남편은 제외시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남편 대접이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남편은 먼저 먹여서 출근을 시키고 저녁은 우리가 먼저 먹고 남편 상은 따로 봐놓고 기다렸다. 식구가 늘면 느는 대로 먹고 살 만큼 주급을 챙겨주고 식량이 가장 싼 추수기에 1년 먹을 양식 들여놔주고 연탄이 가장 질 좋고 싼 여름철에 방방이 1년을 떼고도 남을 연탄 들여놔주는 가장.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어머니 용돈은 변함없이 새돈으로만 드리는 아들. 내 입에서 안 따는 옷가상 소리만 나오면 금방 코를 골 수 있는 음흉한 남자. 처가를 도울 일이 있을 때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위. 조강지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남편. 그런 가부장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그때만 해도 초상이 난 집에서는 큰 소리로 곡을 할 때였다. 특히 아이들을 다 길러놓기 전에 남편이 먼저 죽은 상갓집에선 과부들의 곡성이 처절했다. 과부들은 대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서럽게 넋두리를 하면서 울었다. 사랑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제 살 걱정, 결국은 생활비 때문에 우는 과부들을 나는 지겨워하며 경멸했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통금이 임박한 시간까지 안 들어오면
찻길에서 집까지 들어오는 동안 두 군데나 열린 채 방치돼 있는 맨홀 구멍 먼저 떠올랐다. 실제로 맨홀 구멍에 빠져 죽은 사고사가 연탄가스 중독사보다는 덜해도 꽤 될 때였다. 만약 사고로 남편이 먼저 간다면 나도 별 수 없이 이 애새끼들하고 날더러 어찌 살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남편 또한 틀림없이 이 아이들을 나 혼자 어떻게 기르라고 하면서 통곡하리라는 믿음이 위안이 되었다. 첫 애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는 남편이 백화점에서 멋있는 아동복을 사왔다. 남녀의 성을 구별할 수 없는 아동복을 그 아이는 창피하다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 애가 그 옷을 좋아하게 하려고 집에서 입혀보면서 식구들이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이고, 관옥 같은 내 새끼. 시어머니는 어찌나 감동을 하는지 우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특별했다. 그 어느 누구하고도 헷갈릴 수 없는 군계 일학이었다. 나는 가슴이 뿌듯하게 자랑스러웠다. 학교는 집에서 멀지 않은 역사 깊은 공립학교였지만 베이비붐이라는 걸 실감하게 대만원이었다. 한 반에 7, 80명을 쳐놓고도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었다. 2부제가 보통이고 3부제까지 하는 학교도 있다고 했다. 입학식은 운동장에 오전 오후반을 함께 모아놓고 하니까 아이들보다 더 많은 학부형하고 섞여 운동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리 받은 반 배정표를 따라 내 아이를 해당 반 팻말 앞에 세우고 가상의로 물러났다. 아이는 변변치 못하게도 내 치마꼬리를 붙들고 안 놔주려고 해서 나는 무서운 얼굴로 아이를 위협하지 않으면 안 됐다. 멀리서도 내 아이는 눈에 띄었다. 좋은 옷을 입어서도 잘생겨서도 아니었다. 내 아이는 과연 특별했다. 특별히 잘난 게 아니라 멀리서도 눈에 띄게 특별히 어리버리했다. 앞으로 나란히도 제대로 못하고 열중 쉬어도 따라하지 못했다. 딴 아이들은 다 앞을 보고 있는데 한눈 파는 애가 있어서 보면 우리 애였다. 달리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디 있나 해서 찾는 거였다. 엄마 여기 있다고 손짓을 해 눈을 맞추면 영락없이 눈물이 그렁했다. 일주일 동안 운동장 수업을 하는 동안은 엄마들이 따라와도 되지만 교실 수업을 시작하면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쩌나. 나는 아이가 교탁 위에서 선생님이 하는 유희나 노래를 따라할 생각은 않고 엄마만 찾는 걸 볼 때마다 앞으로 제 교실도 못 찾아 들어갈 것 같아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곤 했다. 내 아이는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지 않으면 지진아로 처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았다. 국민학교에 치맛바람이 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틈만 나면 선생님 둘레엔 엄마들이 모여들어 자기 아이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었다. 무슨 할 얘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내 차례가 오기를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노라면 변변치 못하기가 모전자전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곤 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돈봉투도 건넬 줄 알게 되고 나서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이 내 이름 아시던? 그거 먼저 궁금해하곤 했다. 아이의 대답은 몰라로 일관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아직도 모른다는 건지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모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까지 캐묻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것은 나하고는 다른 아이의 무심함이 오히려 고마워서였다. 아이는 아무래도 군계 일학은 아닌 듯 했고 특별한 걸 좋아하는 취향도 아닌 것 같았다. 아빠가 사다 준 귀티나는 옷도 입학식 날 딱 하루 입고는 더는 안 입으려고 했고 학교가 파하면 같은 반 동무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동생들을 따돌리고 할머니도 귀찮아하면서 또래끼리만 놀려고 했다. 새로 사귄 동무 집에 놀러 갔다 와서는 그 집에는 공부방이 따로 있다는 걸 부러워하는 소리도 했다.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환경 조사서에도 집이 자가인가 셋집인가, 다음에 공부방이 따로 있나 묻는 난이 있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키웠다고 생각한 내 자식이 집 밖에 세상을 안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부러워하는 게 생긴 것이다. 내가 시집 올 때만 해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둥지로서의 집은 남부러울 게 없었다. 거의 새빵살이로부터 시작할 때 내 집이었고 날림집도 학고방도 아닌 뼈대가 튼튼하고 품이 있는 조선 기와집이었다. 마루는 길이 들어 반들반들한 우물마루였고 새 며느리의 방으로 정해진 건넌방은 안방보다 크고 밝았다. 새 식구가 쓰기에 넉넉하고도 방이 하나 남았다. 딴 집 같으면 새를 주었으련만 우리는 빈 방으로 놀리다가 옆집 춘희가 집에 다니러 올 때 칼잠 자는 게 불쌍하다고 그 방을 내줄 적도 있었다. 우리 식구 넉넉하게 살고도 남아 남에게 인신까지 쓰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7식구가 되었다. 춘희가 그 방에서 자지 않게 된 지도 오래였다. 우리 집이 터질 듯이 밀도가 높아진 대신 춘희네는 대폭 헐거워졌다. 춘희 밑으로 남동생 둘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누나가 있는 기지촌으로 취직을 해 나갔다. 춘희는 집에 다니러 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남동생 둘이 나가고 나서 하숙도 치지 않게 됐다. 춘희네가 하루하루 윤택해지는 게 눈에 보였다. 시어머니는 춘희네에서 맛본 커피 맛에 중독이 돼서 아침마다 나 커피 마시러 갈란다 하고 그 집에 다녀오시곤 했다. 어느 날은 춘희네 갔다가 비틀거리며 들어오시더니 서양술을 한 잔 얻어먹었더니 입에선 단데 몹시 취한다고 했다. 알고 보니 콜라였다. 시어머니의 주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큰아이한테 따로 공부방을 마련해주기 위해 살림살이의 위치를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남는 방은 한 칸짜리 문간방밖에 없었고 식구가 불어나면서 그 방은 옷방 구실을 해왔다. 해산방으로 쓰던 것도 첫해 때뿐이고 그 다음부터 병원에서 분만을 했다. 서랍장과 안 입는 옷을 넣어두던 박스들이 차지하고 남은 빈자리는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빠듯했다. 춘희가 안 와서 자게 된 것도 그런 옹색함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방 세간을 안방 다락으로 옮기려고 했다. 한옥에는 다락이 있다는 게 그나마 숨구멍이 되었다.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써야 하는 물건을 시어머니의 방과 직결된 데로 옮기는 건 보통 불편을 각오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장애는 나의 불편이 아니었다. 제 방을 갖게 됐다고 좋아하던 큰애가 심란하고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공부방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냥 할머니하고 안방 쓰겠다고 했다. 이상해서 캐물으니까 할머니가 큰애를 붙들고 난 너하고 자야 한다. 너 없이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자냐고 하소연했다는 것이었다. 큰애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우시기까지 했다고 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시어머니를 못 꺾을 것도 없었지만 나는 온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안 그러고 싶었다. 내 아이의 여린 마음에 내가 그렇게 강한 엄마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건 아마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이기에.